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모니터는요 A조에서 나온 CG2730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A조에서는 여러가지 그 모델군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컬러 엣지 모델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플렉스캠 모델 시리즈가 있어요. 각각마다 특성이 좀 다른데요, 플렉스캠 모델은 작업 환경이라든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게 목적이라면, 컬러 엣지 시리즈는 철저하게 컬러, 색깔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군에서도 컬러 엣지는 전세계 어떤 모니터보다도 색깔에 대한 컨트롤이나 컬러에 자신감이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CG2730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27인치 모델이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2560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27인치 패널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입니다. 패널이 같다고 해서 모든 모니터가 같지는 않아요. 패널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는 패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숫자를 입력함으로 인해서 컨트롤이 될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게 바뀌어 있는 그 순간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자회사가 디지털 제품을 가장 잘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 시키는데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을 얼마만큼 잘 제거할 수 있느냐, 그게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가장 큰 고민이고, 그걸 잘하는 회사는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웬만한 사람들이 허용하는 정도 수준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건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나 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CG2730은 그런 모니터 중에서도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는요, A조에서 나오는 컬러 엣지 시리즈는 크게 숫자가 4자리로 진행되는 모델이 있고요, 3자리에 X가 붙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타겟을 두고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컨트롤 보드의 성능의 차이예요. 실제로 X가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 훨씬 더 상위 모델인 건 맞습니다. 가격도 더 비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안에 들어가 있는 3D 룩업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에서 훨씬 더 막강한 기능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DUI라고 하는 평균적인 밝기를 컨트롤하는 A조만의 특허 기술이 2단계로 적용돼서 상당히 플랫한 그런 밝기와 색깔 컨트롤을 자랑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나오는 그 A조에서 나오는 X가 붙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온도나 그 다음에 모니터 상태에 따라서 밝기나 색감을 컨트롤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요, 결과물은 독보적이죠. 어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보시는 것만이 좋은 정답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모델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사진 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CG2730이 가장 좋은 최상위급의 모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3D 룩업 테이블이나 혹은 기타 여러가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 색 공간을 많이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 분야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런 분야를 꼽는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영화, 영상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쪽 분야는 분야마다 써야 되는 그 색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FHD에서 쓰는 색 공간과 UHD에서 쓰는 색 공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HDR 기술에 대한 색 공간 또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장비, 각각의 그 환경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모니터가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279X라든지 아니면 319X라든지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진 분야는 생각보다 그렇게 색공간을 많이 쓰지 않아요. 제일 많이 쓰는 색공간은 sRGB입니다. 그 다음에 어도비 RGB예요. 이 두 색공간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사진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걸 영상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sRGB나 어도비 RGB로 작업된 사진을 영상이나 영화를 하는 친구들한테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거기에 맞는 색공간으로 바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의 기본이 되는 색공간은 기본적으로는 sRGB와 어도비 RGB입니다. 이 두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어도비 RGB가 색공간이 넓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sRGB 색공간이 작으니까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색공간이 넓고 작은 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DCI P3가 훨씬 더 색공간이 넓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사진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DCI P3라고 하는 규격은 사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영화의 표준적인 색공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시네마 환경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색공간이에요. 여러분이 극장에 가시면 요즘 상영관이 옛날처럼 필름을 거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상영기라고 해서 프로젝트 같은 그런 형태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그런 장비에서 제대로 된 색깔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사진을 극장에서 보실 게 아니라면 DCI P3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RGB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sRGB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이미지의 태동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이미지가 사람이 보는 색깔을 재현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색공간을 가져야 될까를 고민해서 만들어진 색공간이에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재현되는 대다수의 장비들, 예를 들면 모니터, 프로젝터, 뭐 스캐너, 그 다음에 카메라, 이런 모든 장비들이 처음부터 생산될 때 목표로 했던 색공간은 sRGB입니다. 그리고 sRGB는 이제 기술적인 단계에서 본다 그러면 재현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기술적인 발전을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sRGB를 표준으로 쓰는 것은 사진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프린트라는 과정, 다시 말해서 디지털 프린팅 혹은 잉크젯 프린팅,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종이 위에 잉크로 재현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고민했던 곳에서 색깔에 대한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이 처음으로 DTP라고 하는 책상 출판 시스템을 만들면서 레이저 프린터도 만들고요, 잉크젯 프린터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뭐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 색공간, sRGB라는 색공간은 빛으로 재현하는 것에선 재현이 쉬운데 종이 위에 잉크로서 재현하는 곳에 보니까 종이 베이스 색깔이 뭐 옐로우가 있다든지 약간의 색깔이 껴 있어서 실제로 모니터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필요한 색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는 새로운 색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도비사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어도비 RGB라고 하는 색 공간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인쇄나 출판용으로 사용하실 가능성이 있다면 어도비 RGB를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린트나 인쇄에 재현되는 것들은 어도비 RGB가 지원되는 모니터에서 확인하시면 정말로 조금 더 비슷하게 확인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도비 RGB, 무조건 사진은 어도비 RGB로 찍어야 돼, 색공간도 넓대, 더 뭐 프린팅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일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어도비 RGB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요, 여러분이 사진을 공유하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어도비 RGB가 지원되는 장비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어도비 RGB가 지원되는 장비는 지금 현재 모니터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카메라도 뭐 해당되죠. 그런 그 입력 장비가 아니라 출력 장비 중에서는 모니터가 거의 유일하게 어도비 RGB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프린터가 어도비 RGB를 지원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프린터에서 어도비 RGB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되는 영역이 상당히 좁습니다. 대략 한 60%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sRGB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어도비 RGB에는 들어가는 한 몇 프로의 몇 프로나 몇 개의 점들, 픽셀들을 위해서 어도비 RGB 색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과 어떤 목적에 쓰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니터와 성능들을 생각해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도비 RGB를 지원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러나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전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자, 좀 새길로 많이 샜는데요. CG2730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이 모니터는요,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뭐 크게 튀거나 그러지 않아요. 모니터가 보여주는 것은 안에 있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뭐 테두리나 이런 것들에 큰 뭐 이슈가 존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두리가 좀 두꺼워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렇게 플랫 패널의 그 LCD 패널들은요, 어쩔 수 없이 엣지 부분에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테두리 쪽은 얼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혹은 아무리 비싼 모니터라 할지라도 테두리 부분에 대한 것은 평균 밝기라든지 고른 밝기 성능을 낼 수가 없어요. 그 패널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이 색깔을 중요시하는 정밀한 색깔을 컨트롤해야 되는 모니터에서는 테두리 부분에 그런 패널이 사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패널은 그런 그러니까 플랫한 그런 패널보다 테두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넓은, 조금 더 위치에 있는 그런 패널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베젤의 두께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젤을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그런 형태의 패널을 사용한다면 보호하는 영역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가 거의 미니멈이에요. 실질적으로 얘조차도 플라스틱 자체가 상당히 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얇게 이 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안정적인 면에서 이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최소한의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모니터는 DUI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DUI라는 것은 모니터에서 뒤에 백라이트가 전체 고르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밑에 스트랩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요. 이 백라이트를 뒤에 있는 시트를 통해서 확산시켜서 앞면으로 뿌려주는 형태의 모니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 이 두 개의 판 앞에 확산판과 중간에 있는 LCD 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어두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어두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DU이라고 얘기를 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두운 부분을 밝힐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라이트의 밝기는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두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의 밝기를 조금 더 다운시키는 거예요. 부분 영역별로 해서 다운시켜서 전체적으로 균일한 밝기가 나오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용되어 있는 칼라 엣지 시리즈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화면으로 봤을 때도 깔끔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부분 멍들거나 혹은 어두운 부분 없이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요. 또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지원하는데 그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용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위쪽 부분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센서를 이용해서 색깔을 보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색을 보정하는 것 자체가 색을 보정해서 정확한 색깔을 맞추고 뭐 표준에 가깝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칼리브레이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칼리브레이션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 모니터가 사온 그 순간부터 한 달 후에도 똑같은 색깔, 두 달 후에도 똑같은 색깔, 세 달 후에도 똑같은 색깔이 되도록 하는 게 칼리브레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 구매했을 때 기준 색깔을 한번 측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측정해서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정치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모니터를 처음에 잘 만들면 계속 똑같은 색깔이 나올 텐데 굳이 칼리브레이션을 중간중간 해줘야 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 패널에 있는 이 색깔은요, 실제로 LCD가 할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에요. LCD는 블랙 앤 화이트, 다시 말해서 어둡고 밝은 것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색깔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앞에 있는 필터로서 색깔을 만들어요. 필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염료가 들어가 있는 물질입니다. 염료는 어쩔 수 없이 색이 바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산 옷이나 어떤 제품이라도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 산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쉽게 볼 수 있나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색깔이 변하지 않는 제일 좋은 물질은 뭐 세라믹 정도가 다예요. 그래서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만 그 기초적인 색깔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근데 그 색깔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가 그 도자기에 바르는 유약이라든지 색깔 염료가 그냥 우리가 쓰는 그런 염료가 아니고요. 광물질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속성의 색깔을 갖는 물질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투명성을 얻어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뒤에서 밝기가 조절되는 게 있고 앞에 투명한 색깔 필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필터는 색깔이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냐면 빨간색은 자외선에 의해서 색이 바라고요. 파란색과 녹색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니터가 놓여 있는 환경, 뭐 햇빛이 들어오는 쪽, 안 들어오는 쪽 색깔이 다르게 바뀝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은 데서 쓰는 거와 낮은 데서 쓰는 것도 색깔이 다르게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모니터를 난 안 쓸래, 그리고 잘해서 박스에 넣어놓고 전기도 연결을 안 해놔도 색깔은 바뀝니다. 그게 바로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색이 바뀌지 않도록. 그런데 얘는 칼리브레이션 센서를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기가 센서가 나와서 색깔을 측정하고 그걸 통해서 색을 보정해서 일정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사서 처음에 한 번만 세팅하면 더 이상 색깔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모니터는 색깔이 항상 일정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색을 보는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서가 내장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센서에서 스캔한 결과를 가지고 이 내장 센서가 시뮬레이션해서 모니터를 맞춰줄 수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원격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이 모니터에 주기적으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칼라 내비게이터 네트워크라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걸 이용하면 회사 내에 있는 200대, 300대의 컴퓨터의 모니터를 작업자가 없는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색깔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영상을 만들고 있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HD, 풀 HD 작업을 했는데 내일부터 UHD 작업을 할 거야. 내일부터는 UHD 작업에 들어갈 거니까 색 공간이 렉 709에서 렉 2020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그것을 1000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바꿀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작업자들한테 자, 다 바꿔 라고 얘기하기에는 작업자들이 색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자, 다시 말해서 칼라 매니지먼트의 전문가가 오늘부터 작업은 렉 2020입니다. 그리고 따다닥 컨트롤해서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센서가 다시 나와서 거기에 맞도록 색을 보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추가적인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외부 디바이스들 있죠. 타블렛이라든지 혹은 핸드폰의 색깔을 측정해서 그 색깔을 이 모니터에서 그대로 재현되도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되는 모니터다 보니까 USB 연결은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모니터와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DVI 케이블, DP 케이블, HDMI 케이블 이런 케이블들은 단방향 통신입니다. 한쪽에서 데이터를 보낼 수만 있지 반대편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 양이 뭐 아주 제한적인 것들은 들어가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USB 케이블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USB를 연결하게 되는데, 얘는 USB 업링크, 다시 말해서 컴퓨터랑 연결하는 USB 연결 포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일반 그 포트가 두 개, USB 일반 포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컴퓨터 두 대를 이 한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에 키보드와 마우스는 이 모니터에 있는 단자를 이용하게 되면, 소스가 변경되면 키보드와 마우스도 같이 변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KVM 역할을 이 모니터가 대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정밀한 색깔을 쓰다 보면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조금 힘들 때가 있거든요. 뭐 한쪽은 맥 쓰고 한쪽은 윈도우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걸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포트는 DVI, DP, 그 다음에 뭐가 있죠? HDMI, 예, DVI, DP, HDMI 이렇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얘는 해상도가 2560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수평 기준으로요. 그래서 DVI는 듀얼 DVI 케이블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랑 연결하실 때 사용하셔야 되고, 듀얼 DVI의 가장 큰 단점은 젠더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대로 작동되는 젠더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는 DP 케이블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DP 쪽으로 훨씬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HDMI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HDMI 기본적인 컨셉은 방송용으로 셋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HDMI가 나요? DP가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둘 다 색감도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역대가 좀 달라요. 물론 그걸 사람이 구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세팅이 잘 되어 있다면 그거와 상관없이 일정한 컬러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대역대가 다르다는 거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후드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후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이 있어요. 후드만 있으면 다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후드를 쓰시려면 거기에 걸맞는 주변 작업 환경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후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끝에 요 화면 끝, 요걸 연장한 축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뒤쪽에만 조명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앞쪽, 모니터 앞쪽에 조명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난방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후드가 아무것도 제거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후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데 효과적이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모니터를 놓으면 옆쪽에 창이 있으니까 그 창에서 들어오는 빛을 가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명의 위치를 잘 생각해서 후드가 제 역할을 하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업 환경은요, 물론 많은 분들이 좀 뭐 다양한 형태로 쓰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체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요, 부분 조명을 주로 써서 작업 공간을 만들고요. 하나의 특징은 항상 모니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니터 바로 위에 조명이 있지, 모니터 앞쪽에 조명이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조명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그 챙이나 이런 것들을 길게 만들어서 빛이 측면으로 나가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형태의 조명들을 선호합니다. 그것 마찬가지로 이런 그 빛에 의해서 방해되는 요소를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후드가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작업 환경을 변경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쨌거나 뭐 주변에 조명이 열나 많은데 후드 있어 봐야 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니터 안에 있는 컨트롤 보드가 색깔을 다이나믹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모니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능력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얼마나 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쉽고 잘 되어 있느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모니터를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물론 뭐 모니터에 있는 앞에 있는 뭐 OSD 메뉴나 이런 거로 조절할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저런 것들이 쉽게 조절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 선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단순히 뭐 모드 변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말고도 다양한 뭐 예를 들면 내 프로파일을 반영해서 화면에 뿌려준다든지 아니면 내 프린터의 프로파일을 적용해서 모니터의 색을 변형시켜 본다든지 혹은 내가 자주 쓰는 종이의 베이스 컬러를 측정해서 이 컬러에 맞는 색 공간을 모니터에 펼쳐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행히도요, A조에서 요번에 컬러 내비게이터 7이 출시되면서 로컬라이징이 가능한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CG코리아에서 요청을 해서 그 원본을 받았어요. 원본에는 3개국어가 써 있어요.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 그 다음에 독일어.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한국어를 추가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지금 컬러 내비게이터 7은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어요. 메뉴도 되게 물론 아직 어색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건 차츰 고쳐나갈 예정이고요. 만약 사용하시다 뭐 낯설거나 어색한 단어들이 있으면 CG코리아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제가 수정을 할 테니까 버전업 되면 버전업 될 때마다 이제 추가적인 수정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모니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모드 변환이나 이런 것들은 OSD에서도 되면 좋지만 소프트웨어로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센서가 나와서 측정해서 보정을 잡아주는 기능.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거는 내가 작업을 안 할 때 또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모니터 전원만 뭐 이렇게 전원만 뽑아 놓지 않는다면 스스로 해서 조절할 수도 있고요. 뭐 솔직히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써보시게 되면 컬러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눈으로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를 보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델은 컬러를 위한 전문가 모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 좀 보고요. 그리고 이번 동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